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대표 강사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반갑고 오늘 함께 소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학년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대단하다. 벌써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2학년. 이야, 딱 이렇게 앉았군요. 제가 오늘은 반드시 합격으로 통하는 4단계 공부법이라는 제목으로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한테 더더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뭘 좀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딱 이틀을 꼽으라면 언제랑 언제일 것 같으세요? 생일, 태어난 날, 좋다. 또요? 20살이요? 죽는 날이요? 굉장히 해맑은 외모를 해가지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는 날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수능 날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수능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틀. 여기 결혼한 날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한 날? 그래요. 참 낭만적인 소녀 감성입니다. 여기 명문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제가 영어로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네, 마크 트웨인이 했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그래서 아니 잠깐만 나 누군지 나 알잖아요. 나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나만의 Y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 오프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일단은 강의가 시작되면 최소한 그 강좌가 끝날 때까지는 침대에선 잠을 자지 않아요. 바닥에 담요 한 장 깔아놓고 불편하게 잡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잠이 많아서 침대에서 편하게 자면 오래 잘까 봐. 그러면 공부를 많이 못할까 봐. 그래서 바닥에서 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저도 바닥에서 자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를 못했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선생님 저도 정말 선생님처럼 독해지고 싶은데 저는 선생님처럼 독해지질 못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흐물흐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독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막 도끼 어린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투덜이 스머프였어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항상 불평.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이런 거 내가 왜 알아야 돼? 대학 왜 가야 돼?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왜 이래? 우리 학교 왜 이래? 우리나라 왜 이래? 정말 항상 불평불만에 쌓여서 살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참 오래 방황을 했어요. 대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정말 극심한 방황의 시기를 겪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너는 왜 공부해야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이 그냥 불평만 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학창시절보다 수백 배 더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보다 수백 배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유를 찾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공부에 있어서 그런 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사람 대접 받으려면 학벌이 있어야죠. 학벌이 돈이죠. 학벌이 좋아야 취직이 잘 되죠. 물론 100% 틀린 이야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잖아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생각해낸 공부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평생 직업을 찾으란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 직장 정말 많이 옮겼거든요. 반도체 회사에도 있었고요. 신문사에도 있었고요. 외국계 증권사에도 있었어요. 가장 안 맞는 일은 증권사였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렇게 여러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이 있고 하루에도 수백 종의 직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책상 뒤에 앉아서 평생의 직업을 갖겠어요. 내가 평생 할 일을 못 정했다고 해서 좌절할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아요. 휴대전화 끄고 컴퓨터 끄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걸 찾지 못하면 대입이 됐던 취업이 됐던 어차피 진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간절한 이유를 갖고 치열하고 간절하게 노력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약속해 줄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 고민 5분만이라도 하겠다고? 네. 그래, 우리 약속할 수 있으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껏 설명회 가면 제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엔 바꿨어요. 탐구부터. 왜일까요? 쉬운 수능 하면서 이 수능이 좀 쉬운 기조로 가다 보니까 탐구 영역이 갖고 있는 변별력, 탐구 영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니까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탐구 과목 고를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면 좋을까? 야, 근데 나도 참 내 답안의 1번을 읽고 스스로 굉장히 슬펐는데 여러분의 답안의 1번도 좀 슬프네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과목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응시 인원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응시 인원이 너무 적으면 응시자의 성향에 따라서 등급이 막 요동을 치는 경우가 생겨요. 응시자의 성향이란 게 뭐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런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응시 인원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거에 정답이 있었어요. 뭐? 맞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건 이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슬픈 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좋아하는 과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하고 즐겁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고려하자면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탐구 과목 고를 때. 잘 나오는 거. 또 진로란 거.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다. 맞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를 딱 공부해서 그 옆에 과목까지 잘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사회탐구를 예를 들자면 뭐 있을까? 뭐 있잖아요. 세계사,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나의 개념을 공부하면 옆에 과목까지 파급을 얻을 수 있는 연관성이 깊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언제까지 요거를 정하면 가장 이상적일까? 통계가 있어요. 재미있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80%가 저는 3학년 3월 학력평가, 첫 시험이죠. 학력평가를 치르기 전에 탐구 2과목의 개념 공부를 했습니다. 뭐 마스터했습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전체적인 얼개는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바퀴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결정도 빨리 내렸다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뭐예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장 마음 아픈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쌤, 저 이제 곧 3학년 되잖아요. 마지막 청춘을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여행 가서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아름다운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아, 서울.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서울 구경을 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의 2학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3학년 3월부터 시작하겠다 하면 늦어도 많이 늦습니다.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말고사 딱 끝나고 하루까지는 그래. 편히 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무섭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탐구에 있어서는 첫 시기를요, 개념 한 번의 시기라고 정했어요. 이제 요 개념을 처음에 잡을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요거 맞추는 친구 제가 선물 드릴게요. 뭘 해야 될까? 한 명만? 한 명만? 손 들고? 없어. 답이 들린 것, 네. 어머. 어떻게, 맞아요. 우리 이따가 꼭 저한테 얘기하세요. 단권화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단권화 노트. 단권화 노트는 뭐냐면 우리 개념을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나만의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든 걸 막 빽빽하게 다 적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백을 충분히 두세요. 아니면 이 링 바인더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더 끼울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그런 노트에 쓰셔도 좋고 일반 노트를 쓴다면 여백을 충분히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이 노트에다가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날은 어때요? 이거 한 권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책 저 책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 다음 시기가요. 개념 2번의 시기입니다. 개념 2번의 시기는 이제 이때쯤 여러분 뭘 시작해야 되는 때예요? 수능 특강을 시작해야 되는 때죠. 그렇죠? 근데 수능 특강을 시작하는데 문제집처럼 막 풀고 나서 이렇게 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뭘 만들었어요? 단권화. 그래. 걔랑 수능 특강의 개념들이랑 하나하나씩 매칭시켜가면서 공부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이성적으로 사실은 그 재학생들은 이렇게까지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3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첫 시험이 뭡니까? 중간고사도 맞긴 한데 6월 모의평가. 그죠? 6월 모의평가는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N수생들과 함께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수능 특강을 끝내고 나서 탐구 영역은 각 영역별로 어려운 문항이 나오는 단원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죠? 생물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유전단원. 생투 같은 경우에는 진화. 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표 분석이라든지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그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이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짧은 특강을 통해서 쭉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들어가기 전에 고난도 단원에 대한 분석까지 끝난다. 그럼 진짜 여러분 좋겠죠. 6월 모의평가 잘 보면 진짜 기분 좋게 수험생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완성을 가지고 문제풀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때까지 연계 말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연계를 느껴본 적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념이 연계되는 개념 원리 연계가 있어요. 요거는 솔직히 연계의 체감이 어떨까? 사실 중요한 개념은 꼭 뭐 우리 연계교재뿐 아니라 그냥 어딜 봐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률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 활용, 내가 봤던 표인데 똑같아. 내가 봤던 자료인데 똑같아. 당연히 체감 연계율이 상당히 높겠죠. 뭐 문항 변형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공부했던 그 문제인데 선지만 조금 바뀌었다. 이런 거니까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잘 모르겠지만 똑같아. 그죠? 또 얘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아. 그죠? 이게 연계 체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복습하는 단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정상적인 커리를 밟은 친구들은 막판에 가서 갑자기 탐구 소녀로 변신할 이유가 없죠.
탐구 소년 소녀가 뭔지 모르죠. 갑자기 이제 시험이 임박해 오면 모든 과목을 내려놓고 탐구에 돌진한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정말 좋지 않은 방법. 과목 간 밸런스가 다 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된 맵을 딱 놓고 하나하나씩 잘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얘기 끝내기 전에 2017부터 바뀌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래. 필수 한국사. 부담스러워요? 그래,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뭐예요? 절대평가라는 거. 그래서 몇 점이 넘으면 1등급일까요? 정말 잘 알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들에서 전혀 진학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수가 인문계는 3등급, 자연계는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냥 조금만 공부하시면 무난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시험 범위는요. 전 근대사에서 50%, 근현대사에서 5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얘는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같이 잘 봐서 다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흐름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흐름 위주로 내도 수능이 임박해서 이거 공부하면 당연히 부담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언제 시작해라. 기말고사 그래 기말고사 끝나고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한 대비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럼 다음 과목 뭐 할까? 영어? 저는 수학.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만 다음날 불안한 일이 있으면 이 나이가 돼서도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꿔요. 보통은 시험장을 못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시험이 다 됐는데 시험 공부를 범위에 있는 걸 하나도 못한 꿈을 꾸다가 막 깨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Pain is temporary. 고통은 일시적인 겁니다. It may last for a minute or an hour or even a year. 그 고통이라는 게 1분, 1시간, 심지어 1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겠지만 but eventually it will subside. 결국에는 고통이라는 건 없어지잖아요. If I quit, however, 하지만 내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it lasts forever.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그때 공부 안 해서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수학한테 혼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학습법은 이 수학 열등생이었던 저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 선생님들에게 자문에 또 자문을 구해서 얻은 학습법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수학이랑 정면 승부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수학의 개념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학 개념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얘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일단 처음 공부할 때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중요한 정리는 설사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증명 과정을 반드시 한번 개념의 시기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출제자들이 출제하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요? 이 중요 정리의 증명 과정, 그 단계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발걸음을 떼는 단계에서는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사실은 수학에서 개념만큼 중요한 게 또 뭡니까? 기출이죠, 기출. 근데 시중에 있는 저희 EBS의 개념 교재도 그렇고 어떤 개념 교재를 공부하든지 간에 결국은 기출을 가지고 엑기스를 뽑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기출이 이제 상당 부분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마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됐어요? 수능 특강 공부할 때는 우리 어떻게 공부할까? 제가 수학을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일단 딱 풀잖아요?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을 싹 넘기죠. 아, 요거구나. 다시 딱 닫죠.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일단은 어디다 풀어요? 저는 이거부터 잘못했어요. 문제지 여백이 아니라 연습장에 내가 어디에서 사고의 과정이 틀렸는지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깔끔하게 풀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얼만큼 고민할까? 아예 정할까요? 몇 분 고민할까? 5분 너무 박하다. 최소 10분에서 15분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세계적인 석학들은 막 그러지 않아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다가 유레카 알아냈다. 우리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15분은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그 세트는 끝까지 다 푸세요. 끝까지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풀리면 다행이고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 아니 그 전에 내가 끝까지는 못 풀었지만 이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로 푸는 것 같아. 그런 정도는 메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던 해설지를 보던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분석하고 연습장을 활용하고 그리고 당연히 복습하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사실은 놀랐어요.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평가원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통계적으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활용되었던 지문은 상대적으로 수능의 활용도가 확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수학은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개념들은 수능에 내겠다라는 어떤 예고편 같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의 기출뿐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당해년도, 내가 수능을 응시하는 해에 모의평가를 굉장히 철저히 분석하고 오답노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수학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완성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수능 완성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또 잘 이른다. 수능 완성 공부할 때는요, 과목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루에 수학 3과목?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좀 무리다. 그래서 매일 2과목씩이라도 번갈아서 어쨌든 일주일의 학습 분량을 봤을 때 모든 과목이 골고루 들어가게는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 수학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문항수고요. 아래에 있는 게 배점인데요. 각 과목별로 어때요? 문항수도 비슷하고 배점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수학 편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능 완성의 시기에는 이렇게 병행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특히 상위권이니까 고난도 문항들, 특히 나에게 약점이 되는 유형들이 있으면 이제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오를 범하지 마시고 꼭 수학이랑 당당히 싸워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다음에 고민되는 과목이 뭐예요? 정말? 국어, 영어? 저는 국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수학은요, 잘하면 잘하는 거야. 수학을 6월 모의평가에서 다 맞았어? 9월 모의평가에서 다 맞았어요? 그러면 거의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 거둬요. 이변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국어는요, 그렇지 않아요. 6월에서 다 맞았어? 9월에서 다 맞았어? 수능은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국어는 평소에 잘하는 학생도 수능 직전까지 절대 마음을 못 놔요. 제 이야기 뭔지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걸요. 난 국어 잘하니까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어는 다 맞으면 끝까지 다 맞는 거고 수학도 다 맞으면 다 맞는 건데 왜 국어는 그게 안 될까? 국어는 우리말이라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쵸? 그럼 국어도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래, 이제는 저보다 낫네요. 근데 국어는 개념을 뭘 하는 게 개념일까? 어? 그렇죠. 맞아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교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날갯짓을 힘차게 하시면서 공부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출을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출 풀고 오답노트 만들고 기출 한 3번 돌리면 대충 정리될 것 같은데. 근데 기출은 오답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고 패턴을 분석하려고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분석할 힘이 아직 여러분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라는 거고, 국어의 개념이 뭔지 제가 대충 정해드릴게요. 일단은 국어는 이렇게 영역을 나누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 가장 해피한 영역이 어딥니까? 화법작문! 완전 반갑잖아요. 화법작문은 한 번만 딱 개념 제대로 공부하면 계속 편하지 않아요? 그쵸? 얘는 딱 한 번만 딱 잡아놓으면 되는데, 제가 작문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계획, 뭐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게 이제 작문의 각 단계잖아요. 보통 이 각 단계의 중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념에 속하는 거고, 얘들은 마음 먹으면 그쵸? 며칠 안에도 싹 정리할 수 있을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힘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래, 그렇게 물어볼게요. 독서, 문학이 많이 들리고, 그 다음에 문법, 맞아요. 문법은 사실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국어의 구조, 규범, 역사 이렇게 나누고, 국어의 구조 그러면 우리가 막 공부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의문, 뭐 품사, 뭐 안긴 문장 막 이런 거, 피동, 사동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어떤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국어는, 문법은 진짜 까칠하지만 속 깊은 친구다. 처음에 친해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얘는 한 번 정을 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한 번만 제대로 체계를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사실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고 국어 문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역 중에 특히나 여러분 얘는 언제 공부할까? 지금 하면 물론 더 좋고,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독서는요? 독서, 이게 소위 말하는 비문학이죠. 참 어렵죠. 얘는 그래서 많이들 잘못 공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간도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빨리 푸는 연습을 한다? 어떻게 막 눈을 막 빨리 움직여가지고 문제를 많이 푼대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독서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한 번은, 얘는 일단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가 뭐 인문, 사회, 경제, 뭐 자연, 과학 이렇게 있잖아요. 분야별 지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들 한 번 정도는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논리 전개 방식에 따른 게 있죠. 뭐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A랑 B랑 둘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변천하는 단계를 보여준다든지, 이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한 출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정리하셔야죠. 문학은 어떻게 할까? 그래도 문학이 제일 재밌지 않아요? 별로? 재밌어요, 문학은. 가끔 시 같은 거 읽다가 막 울컥하고 네버? 우리 문학은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작품별로 일단은 여학생답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친구들, 그죠? 주인공의 이름, 줄거리, 시대적 배경. 이거 하기 전에 더 먼저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세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문학은 이제 크게 우리가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 다음에 극이랑 수필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세트 구성이 있죠. 보통은 뭐 현대시랑 현대소설이 같이 묶인다든지, 아니면 현대소설과 극이 같이 묶인다든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는 세트들이 있습니다. 이 세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걸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장르별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현대시다 그럼 이제 뭐 물어봐요? 시어, 또 외적 준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개념 단계에서 해야 되는 공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이제 기출, 개념에서 다루지 못한 기출이 있을 겁니다. 기출을 가장 강조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기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연계 교재가 내년에는 더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권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실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상위권 친구들, 난 좀 하니까 바로 실전부터 시작하시면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영어. 여러분도 영어 고민해요? 네. 아, 그래요?
뜻밖이다. 사실은 연계 체감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 영어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EBS-I를 한글로 이렇게 하면 듀나잖아요. 그래서 듀나 일체가 돼야 된다, 정말. 교재와 내가 일체가 되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영어 과목은 특히 체감 연계율이 정말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단계를 문장이라고 잡았어요. 왜? 나 영어 꽤 잘하는데? 해석 안 되는 문장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절망적인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9월 모평이 끝났을 때 그 시점에서 가장 어떻게 도와주지 싶은 학생들이 누구냐면 이런 학생이에요. 선생님, 정말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면 돼요. 할 게 많으면 힘들 뿐이에요.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교재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그래서 연계교재 바로 풀었어요. 일주일 만에 수능 특강 다 풀고 다 풀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푼 걸 풀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처음부터 다시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가장 도와주기 힘들어요. 그때 와서 처음부터 다시 내려가서 기초부터 밟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만점이다 가 아니라면 저는 문장 단계를 한 번쯤은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내가 아무리 세계 챔피언이어도 맨날 운동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근육 강화 훈련하죠. 세계적인 성악가도요. 이거 뭐 음계 연습 매일 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내 수준에 따라서 문장 연습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물론 이 문장, 우리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구문교재죠. 구문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어법, 기출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랑 여타의 다른 영어 강사님들이랑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시기에 기출을 엄청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문장 깔끔하게 할 수 있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도 해석할 수 있게 힘을 기르고 어법을 체계를 세워서 한 번쯤, 어법은 기출로 정리하는 거 괜찮은데 나머지 문항들은 글쎄요. 저는 더 추천하고 싶은 시기가 뒤에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장을 하나 예로 들어드릴게요. 우리 올해 연계교재 중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정도가 아니라 긍정적이나 혹은 부정적인 결과의 값이 추후에 더 정보를 추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원동력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입니다. 뭔 말이죠? 이제 이거를 특히 상위권 친구들은 저처럼 깔끔하게 번역을 해놓고 이제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무슨 말인데?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계교재 첫 문장을 보고 주제가 생각날 수 있게 암기를 한대요. 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작업입니까? 우리 요 짧은 문장이지만 어떻게 공부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인간과의 상호작용, 요건 알죠? 여기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정도가 아니라, 그럼 불확실성의 정도는 뭔가요? 내가 얘를 잘 아냐? 모르냐? 그게 불확실성의 정도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의 결과값, 그건 뭘까요? 만나봤더니 애가 참 괜찮아. 그럼 긍정적인 결과값이죠. 만나봤더니 완전 별로야.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값이죠. 이게 추후에 정보를 추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추후에 정보를 추구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면서 더 알아가는 거죠. 결국은 괜찮은 애면 계속 알아보고 안 괜찮은 애면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건데 그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놨거든요. 이렇게 속뜻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문장 단계의 끝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건 더 이상 영어 공부가 아니군요, 선생님. 국어 공부군요. 그쵸? 결국은 언어라는 거는 생각을 담는 틀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어도 연계교재 부담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도 여러분이 아마 여유 있게 충분히 완벽하게 꼼꼼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는 아까 체감 연계 엄청 높다 그랬잖아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듣기 문항이에요. 깜짝 놀랐죠? 컴퓨터에 무슨 다른 그림 찾기인 줄 알았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연계 몇 프로라고 이야기하냐면 99%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듣기는 거의 연계 교재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영어의 기본기가 탄탄한 편이니까 하루에 10분만 잘게 쪼개서 퍼뜨려서 공부하세요. 잘하는 학생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얘는 버려두고 있다가 시험이 임박해서 몰아서 들으려고 하는데 시험이 임박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매일 10분 정도는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10분씩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듣기는요. 연계 교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도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도표는 어때요, 일단? 어떻게 나왔어요? 똑같죠? 도표는 똑같아요. 수치도 똑같아요. 가끔 이렇게 나온 적은 있었어요. 막대 그래프로 원 그래프로. 근데 수치는 똑같고 내용은 똑같아요. 밑에 서술해 놓은 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간접 연계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때요? 영화제 안내문인데 어느 쪽이 연계 교재일까요? 긴 거, 짧은 거? 긴 게 연계 교재거든요. 더 쉽게 고친 게 수능 문제였어요. 이런 거 정도는 사실 우리 뭐 간접 연계 된다고 해도 부담이 없죠. 오히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얘 어때요? 문장 삽입 문제가 빈칸으로 출제됐습니다. 밑에 각주도 똑같아요. 근데 오답률이 63%였습니다. 오답률 상위 5개의 문항,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5개의 문제 중에 무려 4문항이 완벽하게 직접 연계, 각주까지 똑같이 줬는데도 그렇게 많이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장 같이 이해했죠. 이해 단계가 없이 뭐만 했어요? 번역하고 솔직히 답은 찾아요. 요즘 시험의 경향이 매력적인 오답이 많이 줄어서 잘 몰라도 답은 찾아요. 근데 그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답 찾았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필기법은요, 요겁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제부터 찾으려고? 일단 시간제에서 풀고 그 다음에 채점? 그 다음에 바로 난이도를 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요. 내가 반신반의하다가 채점을 했는데 맞았어. 그럼 그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알아서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맞춰보기 전에 솔직한 내 심정을 별로 표시하십시오. 여러분이 물론 시간이 충분해서 수능 때까지 연계 교재를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전부 2회독, 3회독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에 임박해서 뭐는 보고 뭐는 안 볼 건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별로 표시하셨으면 좋겠고 주제문 표시하고 밑에는 뭐예요? 마인드맵. 저렇게 잘 정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마인드맵을 적어놓은 게 선생님 수능에 임박해서 이게 제일 도움됐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이게 연계 교재가 한 페이지 완벽히 공부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특, 수완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전 감각을 키우는 시기예요. 우리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정말 질문 많이 하는 게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연계 교재를 제대로 다 끝냈다는 가정하에 연계 복습 6, 그 다음에 실전 감각 비연계 공부 4. 저는 6대4 정도의 비율이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요. 연계 교재 공부가 이미 한 차례 잘 끝났어도 그래도 60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워낙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때 활용했으면 좋겠는 게 그게 저는 기출문제거든요. 인재는 보인다? 뭐가 보여요? 평가원은 이런 논리 구조를 빈칸으로 내는구나. 평가원은 이런 소재를 좋아하는구나. 평가원에서 어휘 문항은 이런 지문들을 내는구나. 이제 보여요. 빈칸 문제를 낼 수 있는 지문이랑 어휘 문제를 낼 수 있는 지문은요. 지문 자체가 달라요.
보면 보이는 시기가 와요. 근데 이거를 처음 문장의 시기에 풀어버리면 어떡해요? 맞다 틀리다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때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힘이 아직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시기에 풀었으면 좋겠고, 이미 기출 저는 시간 남아서 다 했는데요 하는 친구들이라면 학평 문제라도 저는 3개년치 다시 푸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시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넘기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중에 물론 좋은 문제집도 있지만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풀어서 틀리잖아요? 마음이, 아시죠? 시험에 임박해서는 한 문제만 틀리면 막 대학에 떨어진 것 같고 막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때 질 좋은 문제로 풀자라는 게 이제 저의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무난하게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했음이 아니고, 이제 EBS 아이사이트 여러분이 연계교재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락날락하게 될 거예요. 뭐 상위권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강의의 도움을 좀 덜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3학년 되면 다니던 학원들도 많이 정리하고 혼자 공부한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참 곤란한 게 뭐? 물어볼 데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가보시면 Q&A라는 탭이 있어요. 이거 그냥 아무나 답글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모두 현직에 계신 각 과목 전문 선생님들께서 달아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Q&A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고, 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저도 강의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강의하러 가는 길에 아니면 잠자기 전에 mp3로 지문을 듣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한번 청각으로 정리하는 거랑은 또 남는 임팩트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지문 mp3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실은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다 자료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보시면 끊어읽기, 단어 다 찾아 있고, 그 다음에 적중 예가 뭐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다 적어 있고, 이거 여러분이 다 찾아서 필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는데 있는지 몰라서 못 쓰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아까 또 뭐 또 하기로 했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하단에다가 마인드맵. 그래서 마인드맵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 거 갖다 베끼는 것도 물론 공부가 되겠지만 더 좋은 건 내가 해보고 내 거랑 맞춰보고, 그게 진짜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 또 출력할 때 힘들잖아요. 한 장에 모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자료실 참고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시간 아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 2학년 친구들을 기준으로 며칠 남았나 계산해봤어요. 며칠? 401일. 근데 그래도 401일 하면 어떤 친구들은 401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401일이나 남았어요, 아직 여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잔인하죠. 자, 6시간은 잡시다. 고3이 되어서도 저는 6시간 이하로 수면하는 거는 오히려 깨어있을 때의 능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6시간은 잤으면 좋겠고, 밥은 먹어야죠. 그쵸? 삼시세끼 먹는데 1시간씩 뺐어요. 그래도 여유 있게 식사는 하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 씻어야죠.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 3시간 뺐습니다. 저 지금 친구랑 밥 먹으러 나간 김에 매점 앞에서 1시간 수다 떨기,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정말 필요한 시간들만 지금 제하고 있어요. 자, 중간 기말고사 보셨어요? 중간고사 봤어요? 봤다 생각하고 뺐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험이 수능 전까지 기말 한 번, 3학년 때 중간, 기말, 중간 4회 남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10일보다는 훨씬 그 이상 공부하겠지만 너무 놀랄까봐 일단 시험 기간은 10일만 잡아서 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은 귀한 시간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놓고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최소한만 뺐어요. 수능 전까지 수업 일수 200일, 6시간이다. 요것만 계산해서 뺐어요. 그럼 며칠 나올 것 같아요? 11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 계산에 있어서 과장이 없었다는 건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1학년 친구들도 그쵸, 많이 남지 않은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남은 이 110일 동안 공부해 가시면서 아마 크고 작은 좌절의 순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슬픈 게 이렇게 1, 2학년 설명회 때 만났을 때는 너무 밝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근데 시험이 임박해서 만나서 정말 저 별말 하지도 않았어요. 힘들지? 바로 울어요. 정말 울어요. 제가 뭐 강의 시작하는 오프닝에서 대단한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많이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펑펑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그냥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예요. 크고 작은 좌절이 정말 많을 거고 왜 했는데 그게 성적으로 실현이 안 되지? 난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엄마, 우리 선생님은 몰라주시지? 속상한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최소한 3학년 진학하기 전까지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으신다면, 그리고 그 여러분만이 찾은 이유가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비들보다 더 강하다면, 그러면 이 험난한 수험 생활이지만 그 길의 끝에 모두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면서 함께 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